안녕하세요. 안녕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오늘은 계엄령 이후에 며칠간 동안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리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배경이 조금 신선하죠? 지금 이동 중에 있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꼭 안녕메리아의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 3일이죠. 12월 3일 저녁 10시 1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심야 담화를 통해서 계엄령을 선언하셨어요. 사실 계엄령이라는 것은 제가 살짝 여러분께 그 의미를 띄워드리면 대한민국의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것의 전제 조건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 당위성이 있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선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40 몇 년 만에 계엄령이라고들 뉴스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계엄령에 성공을 하면 영웅이 되고 계엄령에 실패를 하면 역적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리스크가 따라오는 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그 저녁 담화에서 왜 계엄령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유들을 나열하실 때, 열거하실 때 1000만, 억만 프로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에는 지금 계엄령이 왜 선포되었었는지도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진짜 한탄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도 영상을 보시면서 계엄령 그거 그냥 폭거하는 거 아니냐, 그 민주주의 말살한 거 아니냐, 그 폭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편견은 잠깐만 잡아두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한 번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열거하신 그 국가 비상사태의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종북 주사파 세력 및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한패를 이루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다. 이런 말을 직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오늘날의 반국가 세력이 어디에 있냐. 애초부터 이것 먼저 전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부터 반국가 세력이 어디냐. 종북 주사파 그건 6.25전쟁 이후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들을 또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장신대 신대원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뭐 주변에 진짜 역사의식이 깨어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올바른 역사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계엄령을 반대하고 뭐 성명서 내고 시국선언문 막 벽보에 붙이고 이런 분들을 가만 보면 또 그분들이 발제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역사관이 제가 갖고 있는 역사관과 사뭇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의 역사를 짧게 한 30초 설명드리면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직후 지금까지 종북 주사파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25전쟁 직후 뭐 인민군 우리가 다 북으로 몰아냈으니까 전쟁 휴전에서 끝냈으니까 뭐 끝난 건 아니죠. 끝났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1960년, 70년대 동안 북한은 오히려 더 열심히 주체사상을 확립하고 직파 간첩을 파견하고 지하당을 각종 지하당을 조직해서 1980년대에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서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이 계급 분화에 대해서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이거 민주화를 원한다, 직선제를 원한다 이런 운동에 누가 끼어드냐 1987년도에 처음 등장하는 NL 민족해방전선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생뚱맞게 등장한 게 아니라 그 60, 70년대부터 정말 김대중 대통령 역시도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친척들, 일개 가족들이 전부 다 북한 간첩과
공작을 한 그런 혐의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들 알고 계시나요? 이와 같이 김대중처럼 60년대, 70년대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잘못된 역사관과 교육을 받았던 이 민족해방전선의 NL 계열들이 대학가에 확 등장하면서 기존의 PD 계열들을 싹 몰아내고 통일 문제는 오로지 북한의 공산주의로 우린 다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장악하냐? 민주화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87년도 6월 항쟁을요. 직선제를 따냈다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이 직선제를 따낸 그 민주화 운동의 장악한 주도권이 바로 이 NL 계열 진짜 종북 주사파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계기를 통해 진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세력들이 이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투사들로 둔갑이 되어버리고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와 타이틀로 정치 활동을 국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석기의 이 경기동부연합이죠. 경기동부연합은 김영환이가 민혁당 북한 갔다 와서 너무 실망을 해서 당시 제일 컸던 주사파 조직인 민혁당을 다 해산시켜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우린 절대 해산하지 않고 북한에게 추종하고 맹세하여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게 바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동부연합이 나중에 거의 한 10년 후에 통진당을 창당하고 국회 2011년도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고 몇 년 되지 않아 아로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어느 성당 지하실에 모여서 공산혁명을 진짜 내란을 공작한 것을 또 정세 판단해서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들은 국가 기밀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선별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진짜 이 주사파, 이 경기동부연합,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총 5명이거든요. 4명인가 5명인가? 근데 그들이 마음껏 국가의 정보, 군사기밀, 정보기밀 다 열람해서 누구한테 다 갖다 주겠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민노총 간부 사무실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대한민국 군사기밀이 왜 민노총 간부 사무실에서 발견이 되냐? 이 말이에요. 민노총은요, 여러분, 아무리 순수한 노동조합 임원들이 참석을 하고 또 아무리 순수한 노동자들이 여기에 가담한다고 해도 그 단체의 주도권을 잡은 그 간부들이 전부 다 간첩짓 하고 다니고 군사 기밀 빼내어서 북한에게 세워나가게 유출시키고 이런 자들이라면 이 민노총은 해산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민노총은요, 간첩의 본거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석기 구속되고 통진당 해체되었지만 이 경기동부연합이 그걸로 죽었냐? 아니에요. 이석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하기도 싫은데 2021년에 가석방시켜서 지금 이 경기동부연합이 아주 그냥 쌩쌩하게 활동 중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경기동부연합과 공생관계를 맺은 게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북한 갔다 온 것, 성남시장 재도전한 것, 경기도지사 된 것, 그리고 인재위원장 공천까지 한 것, 더불어민주당, 더불면 죽인당 당대표까지 된 것, 이게 절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이재명을 숙주 삼아 공생하고 있는, 기생을 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 찐 주사파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오늘 영상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어떤 나라의 현재 돌아가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을 제가 정광 목사님 밑에서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를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동안 그런 것들에 의해 쉽게 선동이 되셨고 그런 거에 마음이 쉽게 혹하셨다면 진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천 도서를 드리면 대한민국 대한 사회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랑 또 한국 사람 만들기, 여러 개의 책들을 사진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참조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계엄령을 선언하시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약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의해왔고요. 국회가요. 그리고 지금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요. 판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며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시키는 등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시키지, 방통위원장 탄핵시키지, 감사원장 탄핵시키지, 이제 국방장관까지 탄핵시키려고 하지, 그냥 완전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버리는 게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이 법의 근간을 지켜야 되는 게 국회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지금 주력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현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건요, 본질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요. 치안 유지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마약 범죄를 단속하는 것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국회가 전액 삭감시켰어요. 국회라는 것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종북적인 성향, 이들의 사회주의적인 성향, 이들의 권력 싸움, 이런 이념 갈등, 그런 것에 놀아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요. 국회란 진짜 민생을 위해, 치안을 위해, 진짜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회예요. 근데 왜 저는 특히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지금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로 마약 오염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수사 비용을 31억 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1, 2억 원 삭감한 게 아니라 빵원입니다. 빵원. 전액 삭감시켰어요. 이것 하나만 봐서라도 저는 진짜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건가? 진짜 민생을 위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적들이 누구인지, 저는 이 마약, 이 범죄 단속 예산 비용 하나만으로도 저는 전부 다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나셔야 돼요. 제발 제발 더 이상은 국민이 이렇게 낮은 의식 수준으로는 대한민국 절대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명단이 계속 북한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명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 기밀, 국가 기밀, 이런 정보 기밀들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열람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별 권한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계속 북한으로 기밀이 새어나갈까요? 누군가 주고 있다는 거죠. 또 군사 기밀도 북한으로 새어나가고 있고, 또 삼성 기술은 또 중국으로 새어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법을 잡겠다고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더니 싹 다 반대하고, 이게 진짜 국회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 집단, 범죄의 소굴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는 신대원에서도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요, 이미 그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저는 그 본색이 다 드러났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뻔히 알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가 뭐냐. 우리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높게 기리고 찬양을 한 마디 소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 그 누구도 김일성을 주석이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김일성을 찬양하고 기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재명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댓글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전 댓글 안 지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댓글이 지워주셨다면 그거는 구글에서 알아서 센서링해서 지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극우 태극기 유튜버의 애기로 자라는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역으로 저는 이재명의 쫄쫄 빨아대는 사람들의 자식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 같거든요. 적어도, 그리고 저희 극우라는 건요, 폭력을 써야 극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과 한 배를 탄 이 더불면 죽인당은요, 극좌예요. 태극기 광화문에 나오시는 애국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폭력 사태로 저희가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나요? 극우라는 표현을 쓰시기 전에 극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사실 그가 쓴 저서, 사실 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먼저 한번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외치는 건 미군 철수이고요. 두 번째 대기업 해체고요. 세 번째 연방제 통일이고요.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의 통일 정책에 연방제 통일이 나와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은요,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제안했다가 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전쟁 직후라 너무 꺼려하니까 그것을 완화시켜서 김대중이 대신 표현한 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면서 이재명을 선호를 하던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해야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선동되어서 오늘날의 언론 얼만큼 믿으시나요?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게 그냥 다른 정치적 의견이냐 아니면 진짜 체제 전복적인 인간이냐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계엄령의 이유를 짧게 설명드렸다면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을 그럼 어떻게 철결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론이 계엄령이셨어요. 그래서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막 국회로 계엄군이 이렇게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190명이 먼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국회의 그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결국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낙심했어요. 왜냐면 첫째, 아니 계엄군을 왜 이렇게 적게 보내? 미리 이거 사전에 다 작전을 짰으면 다 그 국회에 아예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끔 싹 다 포위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냥 본회의장 들어가서 그 자리에 국회 의석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설프게 했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계엄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해제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그냥 꼬리를 바로 내리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그냥 밀어붙이시지 왜 저렇게 너무 쉽게 포기를 하셨을까? 아쉬운 것도 또 이상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역시나 괜히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희가 보도된 뉴스, 보도된 사실인데 국회 계엄군은 그냥 선동격이었고 본질은 어디로 갔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갔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트릭을 걸고 오히려 국회에 그 계엄군이 가는 데는 1시간 이후에 투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는요. 2분 만에 장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2분 만에 진입을 해서 필요한 내용물 싹 다 증거물 다 확보하고 서버 확보하고 거기에서 당직 서던 직원들의 핸드폰까지도 압수를 하고 총 대략 297명이면 거의 300명 가까이 국회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계엄군을 투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면요. 1960년에 이 3.15 부정선거, 그 자유당의 간신배들 어떻게 됐나요? 숙청됐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지금은 사형 제도가 없지만 종신형, 무기징역 진짜 확실하게 이 선거라는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선거를 갖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준법 정신이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법은 지켜야 되는구나. 부당한 선거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4.19 혁명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다시 우리가 광화문에서 활활 태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한 가지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 아무리 선관위를 털겠다고 해도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냐.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폭력을 쓰냐. 어떻게 폭거를 할 수 있냐. 특히 제가 이제 가장 체감하는 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신대원에서 뭐 하구회, 여하구회, 뭐 사회 선교 모임에서 별의별 지금 시국 선언문들을 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라, 사퇴해라. 사실 저는 이거를 들어보기만 했지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는 같은 톡방이 있잖아요. 카톡 톡방에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진짜 7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구나. 역사는 반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글을 보면요. 모든 것이 초점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신대원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수업이 물론 이제 2학기가 끝났지만 첫 번째는 한국교회사, 두 번째가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이 과목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99%는 동의를 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윤리학의 기말고사 시험 뭐 끝났으니까 그 문제 출제된 문제를 말씀드리면 디트리히 본헤퍼의 현실 적합성 윤리에 대해서 막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현실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디트리히 본헤퍼가 나치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음모에 가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모에는 가담은 했지만 설령 이 암살을 하려는 행위는 악한 행위지만 그게 현실의 한계, 사회의 한계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악한 행위지만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궁극적인 선에 기여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런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좌파 성향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에 동감하는 청년들인데 전도사님들인데 왜 그 똑같은 현재 적합성 윤리를 이 계엄령에 적용을 못 하시는지 저는 그런 편향성 하나에만 자기들 거에만 적용이 되고 전혀 자기의 진영에 어긋나는 것, 자기 이념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에 오히려 저는 굉장히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면요,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감사위원장이 선관위를 수색하려고 당연히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 수색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각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판사라네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요청해도 매번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재명이 그동안 그걸 냄새를 맡아서 얘네들 계속 이거 부정선거 추적하려는구나, 조사하려는구나, 이 냄새를 맡아서 결국 감사원장 어떻게 됐나요? 탄핵시켜버려요. 그러면 결국 이 더불면 죽인당의 이 국회의원들과 이재명은요, 본인들의 죄를 까발리려는 사람, 조사하려는 사람, 이걸 수사하려는 검찰에 대하여, 뭐 장관에 대하여, 정치인에 대하여,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국가, 저희는 국가로서 모든 행정, 사법, 입법부가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뭐 폭력 쓰면 안 된다, 계엄령 썼더니 뭐 총 들고 온 이 계엄군이 쳐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도 유혈 사태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두고 심지어 좌파들은 선동까지 한 거 아시나요? 그 계엄군이 언제 90도를 인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쳐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꺼주세요. 저 이제 철수하니까 죄송하지만 카메라는 꺼주세요.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특전사들이니까요. 근데 그걸 두고 어떻게 선전선동을 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관한 알고 보니까 5개월 전에 이미 7월 달에 트럼프 그 주변 최측근과 부정선거 실태를 전부 조사 끝냈고요. 포렌식까지 역추적 다 했고요. 이미 조사는 끝났고 필요한 내용물 증거물은 다 사전에 다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제 어제 그 중앙선관위,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죠. 어제 새벽인가요? 중앙선관위를 털면서 더 많은 서버와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좌파와 우파 다 검열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뭐 좌파는 이미 좌파, 저는 이번에 이재명도 정말 극혐하지만 이재명보다 더 극혐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세 글자. 네, 한시입니다. 한시. 한동훈, 야, 어떻게 이재명과 악수까지 하냐,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의 부모님이 민주당 당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한 사람이 형성이 되는 데까지는 그 가족의 그 대를 내려오는 그 이념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안경을 이렇게 뿔테 안경을 쓴다 해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이 계엄령의 가장 최대 수혜자는요, 오히려 저희 우파 내에서 한동훈을 저희가 제대로 검열할 수 있었다는 것.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한동훈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 이번만큼은 저희가 한동훈을 완전 탈당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18명의 국회의원들 다시는 재당선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예 그냥 탈당시키도록 여러분에게 이름과 얼굴 사진 이렇게 쭉 보여드리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관 목사님께서도 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하실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목숨을 거시면서까지 신호탄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게 바로 계엄령 선포였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뭐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나? 이런 의문점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더 찾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계엄령을 통해서라도 깨웠다는 부분에 있어서 계엄령은 성공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막힌 발상,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기막힌 발상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신호탄을 터뜨렸다면 이제는 누가 완수를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완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모든 역사의 분기점,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과, 마지막 최종 목적지, 최종 행선지는 결국 광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장에서 결국 그리스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모든 힘은 광장에서 나오고요. 모든 역사는 광장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목숨 거시고 이 계엄령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목숨을 걸어서 대통령을 지키고 이 계엄령의 효력이 물론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부정선거를 우리가 압수수색하고 완전히 우리가 수사 조사하여서 민주당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민노총 간부들, 주사파, 종북주의자들, 반국가 세력들 완전히 청산을 해야 하는 혁명 대 혁명으로 막장 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또 신대원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께서 계엄령 당일날 이런 문자를 저와 남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 선장은 폭풍 속에 있는 배를 구하려고 하는데 선원들이 파업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선장은 최후의 경고를 한 건데 지금 선장을 제거하고 배를 장악하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스스로 배를 구하는 것 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배는 좌초하여 다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 반국가 세력이 실제 존재하며 지금 국가적 위기라는 것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엄령은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내에 7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에 저희는 응답해야 되고 그 응답이 바로 광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혁명을 완수하는 것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 광화문에서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 전부 다 이미 1000만 명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의식 있고 깨어있는 분들은 이미 1000만 명이 넘도록 존재를 하지만 그것의 행동까지 여러분이 꼭 실천하셔서 광화문에서 뵙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메리아 영상 유튜브 채널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리아의 양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